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에 무력 개입까지 하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제적 보복과 동시에 중국은 전투기 편대와 군함들의 실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고, 일본도 48시간 내 충돌을 경고하며 3만 명의 자위대를 긴급 배치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전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충격적인 장면 하나에 모든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중국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이 감추고 싶어하던 진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데이터요? 참고 가치도 없습니다. 사카이 류노스케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얼려버렸습니다. 일본 방위성 특별고문인 그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우리는 48시간 내 충돌을 예측하고 있는데 한국은 뭘 근거로 다르다는 겁니까? 2025년 11월 21일 새벽 3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긴급 상황실. 저는 올리비아 헤이스 전구위기 분석국 국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죠. 중국군 계정에서 공개한 위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푸젠함이 실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 그리고 일본어로 된 경고 랩까지. 언론은 동아시아 전쟁 전야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한국정찰정보본부의 최도현 부국장이 보내온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25위성이 포착한 푸젠함의 초기 각도 변화를 보십시오. 최도현의 목소리가 화상 스크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차분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죠. 공격 전개라면 나올 수 없는 패턴입니다. 그러자 사카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 SAR 기술이 우리 P-1 해상 초계기보다 정확하다는 겁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오랜 동맹이었고 그들의 정보는 항상 우선순위였어요. 하지만 최도현이 제시한 데이터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구체성이 있었죠. 각도 변화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7도입니다. 최도현이 답했어요. 19시 34분부터 20시 12분 사이 지속적으로 남서쪽으로 틀었습니다. 사카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7도? 그런 미세한 차이로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국 ELINT 국장인 마크 윌리엄스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우리 전자정보 수집 결과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에 3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떴습니다. 일본의 분석 보고서, 한국의 SAR 데이터, 그리고 우리 ELINT 자료. 각각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일본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해군 전력 70%가 동중국해에 집결. 48시간 내 센카쿠 충돌 가능성 90%. 하지만 최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푸젠함뿐 아니라 랴오닝함도 같은 패턴입니다. 이건 공격 대형이 아니라 시위성 기동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도현이 새로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중국 SNS 배포 타이밍을 보세요. 11월 19일 23시, 21일 0시 30분, 그리고 3시간 전인 0시 정각. 정확히 3시간 간격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카이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심리전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죠. 실제 작전이라면 이렇게 규칙적일 수 없어요. 그들은 계획된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크가 자료를 확대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우리 신호정보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순간 해군 추적팀장 제임스 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센카쿠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 3척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사카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지만 최도현은 침착했습니다. 해경선의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평상시 순찰 속도인 15노트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제임스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14.8노트에서 15.2노트 사이.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그림이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일본은 임박한 공격을, 한국은 심리전을 주장하고 있었죠. 최 부국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425위성의 정확도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도현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우리 위성은 악천후에서도 10cm 물체를 구분합니다. 작년 북한 잠수함 추적 때 미국도 우리 데이터를 요청하셨죠. 그 말에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맞았어요.
작년 그 사건 때 한국 위성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카이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중국이 실탄 사격을 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실사격 위치를 정확히 보세요. 최도현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중국 영해 깊숙한 곳입니다. 일본을 겨냥했다면 왜 그렇게 안쪽에서 쏩니까?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네요. 우리 분석에서도 놀리고 뭐고 없습니다. 사카이가 소리쳤어요. 일본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바로 그때 NSC 연락관 브라이언이 전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백악관에서 30분 내로 초기 평가를 요청합니다.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3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쟁과 평화를 가를 판단을 내려야 했죠. 제가 다시 데이터를 살폈습니다. 한국의 SAR 이미지는 선명했어요. 푸젠함의 함수 방향, 속도, 심지어 갑판위 장비 배치까지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자료는 주로 예측과 추정이었죠. 최 부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최도현이 정면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 30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이건 심리전입니다. 사카이가 비웃었어요. 경력. 우리는 70년 해상 감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방금 중국 SNS에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영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고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중국 해군 장병들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자막은 도발적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연출된 것 같네요.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최도현이 즉시 분석했습니다. 배경의 그림자 각도를 보세요. 오전에 촬영됐는데 방금 올렸습니다. 실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일본의 전통적 정보력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기술 데이터를 신뢰할 것인가. 10분간 휴식합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각자 최종 근거를 정리해 오세요.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스크린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SAR 데이터의 타임스탬프가 완벽하게 연속적이었어요. 단 1초도 끊김이 없었죠. 반면 일본 자료는 군데군데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도현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공유한 건 열 영상이었습니다. 푸젠함 엔진의 열 신호입니다. 전속 항진이 아니라 경제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확실합니까? 우리 위성은 섭씨 0.1도 차이를 구분합니다. 사카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국장님, 일본 정부는 즉각 대응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마침내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백악관에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현재 정보가 상충하고 있으며 6시간 내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카이가 폭발했습니다. 6시간이면 너무 늦습니다. 아니면 너무 성급한 거죠. 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 선택이 옳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내심 불안이 커져갔어요. 만약 일본이 맞다면 6시간 후엔 정말 늦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실을 나오면서 마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한국 데이터가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무시할 순 없어요. 제가 답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그 1.7도의 각도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한국의 젊은 부국장이 왜 그토록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 무엇보다 제가 느낀 그 불안감이 곧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시간이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국장님, 일본이 공식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새벽 6시, 저는 아직 상황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순간 무게감이 느껴졌죠. 일본 방위성 공식 도장이 찍힌 보고서였습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해군의 전개는 교과서적인 실전 수순을 따르고 있다. 사카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일본 대표단 2명과 함께였죠. 헤이스 국장,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총리가 직접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압박이요. 실사격 위치 로그를 보십시오. 사카이가 새로운 자료를 펼쳤어요. 북위 26도 15분, 동경 122도 30분.
센카쿠에서 불과 300km입니다. 마크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그런데가 뭡니까? 사카이가 마크를 노려봤어요. 당신들 ELINT도 같은 위치를 포착했잖습니까? 맞았습니다. 우리 전자정보도 실사격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마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데이터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호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실사격이면 전자신호가 훨씬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일부러 출력을 낮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최도현이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긴급한 발견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최도현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져 있었어요. 한국 SAR 정합성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함대의 이동 패턴을 72시간 연속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가 보여준 그래프는 놀라웠습니다. 중국 함대의 이동 경로가 완벽한 호를 그리고 있었어요. 직진이 아니라 곡선이었죠. 이건 공격 대응이 아닙니다. 최도현이 단언했어요. 시위를 위한 순환 항해입니다. 24시간 후면 원래 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사카이가 책상을 쳤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일본 예측 모델은 98% 정확도로 48시간 내 충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최도현이 물었어요. 과거 50년간 중국 해군 패턴을 분석한 AI 모델입니다.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최도현이 예상 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모델에 2023년 이후 데이터도 포함됐습니까? 순간 일본 측이 침묵했습니다. 사카이가 대답을 피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최도현이 반박했죠. 중국은 2023년부터 해군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구식 모델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맞는 거지? 일본의 50년 경험인가? 한국의 최신 기술인가? 그때 제임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중국이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 뜬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사카이가 소리쳤어요. 이래도 심리전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최도현은 침착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세요. 미사일 연기 색깔이 이상합니다. 마크가 영상을 확대했어요. 맞네요. 실탄이 아니라 훈련탄 같은데. 훈련탄이든 실탄이든. 사카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벌써 전쟁 임박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NSC였죠. 브라이언이 받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국장님,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원하십니다. 30분 후 화상회의입니다. 30분.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엔 여전히 두 개의 상반된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각자 핵심 증거 하나씩만 제시해주세요. 감정 빼고 데이터만. 사카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대 집결도 70%.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도현이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보급선이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국이 일본어로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말했어요. SNS 게시 간격이 정확히 3시간입니다. 자동화된 심리전의 증거예요. 최도현이 반박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제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었거든요. 마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우리 ELINT 분석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더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 함대의 통신량이 평소의 30%밖에 안 됩니다. 실제 작전이라면 통신이 폭증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 부국장님, 제가 물었어요. 한국의 분석이 틀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최도현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5% 미만입니다. 하지만 0은 아닙니다. 5%. 저는 중얼거렸어요. 5%의 실수가 전쟁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사카이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헤이스 국장, 일본은 동맹국입니다. 70년간 함께 해왔어요. 한국 데이터를 믿고 우리를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일본은 오랜 동맹이었고 한국은
한국도 동맹이지만 정보 분야에서는 항상 보조적 위치였죠. 10분 더 주세요.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엔 여전히 데이터들이 떠 있었어요. 일본의 예측 모델, 한국의 SAR 영상, 우리 ELINT 신호들. 그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영상들의 업로드 시간이 모두 정각이었어요. 23시 0분, 3시 0분, 6시 0분. 최도현이 말한 대로 너무 규칙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부러 규칙적으로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박감 때문이었어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펜타곤이었어요. 국방부 부장관이었죠. 헤이스,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부장관님. 복잡하다고? 일본은 벌써 자위대에 1급 경계령을 내렸어요.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없어요, 헤이스.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할 겁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압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최도연이 다시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빨리 하세요. 그가 보여준 건 중국 함대 사진을 시간대별로 정렬한 것이었습니다. 함대 대형을 보세요. 공격 대형이라면 구축함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양함이 앞에 있어요. 이건 행진 대형입니다. 확실합니까?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목숨. 또 누군가의 목숨이 걸렸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최도연의 눈빛에 진정성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화상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옆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있었죠. 헤이스 국장, 보고하세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현재 두 가지 상반된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48시간 내 충돌을 예상하고 한국은 심리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신 의견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죠. 저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의 추가 분석 시간을 요청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12시간 후면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12시간 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명확한 답을 가져오세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12시간. 제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12시간 후에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에 빠질까요? 불안이 제 전신을 감쌌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은 건 압박과 불안,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뿐이었습니다. 12시간이 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센카쿠 인근입니다. 중국 해경선 4척이 일본 영해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오를 막 넘긴 시각, 제임스의 다급한 보고가 상황실을 뒤흔들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놓으며 스크린을 봤습니다. 위성 실시간 영상의 해경선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현재 속도는? 제가 물었습니다. 18노트입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뭡니까? 궤적이 이상합니다. 직진이 아니라 S자를 그리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일본 언론 보도가 떴습니다. NHK, 아사히, 요미우리 모든 방송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죠. 중국 해경, 센카쿠 침공 전야, 정부 긴급 대책회의. 사카이가 거의 뛰다시피 들어왔습니다. 봤습니까? 이제 믿습니까? 중국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의 뒤로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관도 따라왔죠. 우리 P-3C 초계기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해경선뿐 아니라 그 뒤에 구축함 2척도 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정확한 좌표를 보여주세요. 일본 측이 제시한 좌표는 북위 25도 44분, 동경 123도 30분. 센카쿠에서 불과 22엘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거리면 마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 속도로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압박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최도연이 급히 연결을 요청했어요. 국장님, 같은 시간 우리 SAR 데이터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일본 초계기 영상, 다른 쪽은 한국 위성 데이터였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같은 해역, 같은 시간인데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최도현이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SAR 반사값을 보세요. 해경선 주변 해면이 비정상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18노트로 움직인다면 나올 수 없는 패턴입니다. 그럼 속도가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이 본 것과 우리가 본 것이 다른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사카이가 폭발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초계기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다르다니요? 그런데 제임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일본 영상의 타임스탬프가 10분 전 것이네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카이가 당황했어요. 일본 연락관이 급히 확인했습니다. 아, 이건 전송 지연입니다. 초계기에서 본부로, 본부에서 여기로. 10분이면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최도현이 지적했죠. 해경선이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2.5회리입니다. 제임스가 계산했어요. 갑자기 퍼즐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직접 대조해 봅시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미국 레이더 기지 데이터, 한국 SAR, 일본 초계기 영상을 모두 같은 시간대로 맞춰서 다음 30분은 정신 없었습니다. 세 개의 다른 소스에서 온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작업이었죠. 기술팀이 총동원됐어요. 그러는 사이 일본 언론은 계속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함대, 센카쿠 포위 작전, 일촉즉발의 위기, 정부, 미국의 긴급 지원 요청. 이 보도들 때문에 도쿄 증시가 3% 폭락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보고했어요.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동기화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13시 정각 기준으로 보면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해경선 4척과 구축함 2척을 포착했고 한국 SAR는 해경선 3척만 보이고 우리 레이더는 이상하네요. 신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마치 전파 방해를 받는 것처럼. 아니면 기상 조건 때문일 수도. 최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 시각 기상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기상 정보가 떴습니다. 맑음, 파고 1m, 시정 10km 이상. 완벽한 조건이네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전파 방해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 뭐지? 제 불안이 혼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3개의 다른 데이터, 3개의 다른 그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혹시 중국이 기만 전술을 쓰는 건 아닐까요? 브라이언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기만이요? 사카이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초계기 조종사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기만이 통할 리 없어요. 하지만 최도현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전자전 장비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속일 수 있지만 SAR는 못 속입니다. 그럼 초계기 유관 관측은요? 일본 연락관이 반문했어요. 거리가 멀면 착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죠. 특히 해상에서는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흐르고 중국 해경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4시 30분,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장님, 중국이 또 실사격을 했습니다. 제임스가 보고했어요. 이번엔 위치가 달랐습니다. 더 가까웠죠. 센카쿠에서 150km, 제사격 좌표가 북위 25도 52분, 동경 123도 45분입니다. 마크가 확인했어요. 이전보다 확실히 가까워졌어요. 사카이가 승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최도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사격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14시 0분 0초입니다. 제임스가 답했어요. 또 정각이네요. 최도현이 지적했습니다. 11시, 14시. 정확히 3시간 간격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잖습니까? 사카이가 반박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SAR 화면에 갑자기 선명한 영상이 떴어요. 중국 구축함 한 척이 완전히 정지해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방금 포착한 겁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푸젠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엔진이 꺼져 있어요. 꺼져 있다고요? 네, 열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대기 상태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공격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데이터는 계속 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죠. 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지? 무엇이 진실이지? 분석 회의를 소집합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씩 검증합시다. 회의실에 20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분석관들이었죠.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난항이었어요. 일본 초계기 데이터가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사카이가 주장했어요. 한국 SAR의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최도현이 반박했죠. 미국 레이더망이 가장 광범위합니다. 마크가 끼어들었어요. 서로 자기 데이터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임스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호주 해군에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들 정찰기도 같은 해역을 지나갔다고. 뭘 봤다고 합니까? 제가 급히 물었어요. 아무것도 못 봤답니다. 뭐라고요? 구름에 가려서 시야 확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상 데이터는 맑음이었잖아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5시가 됐습니다. 중국 SNS에 세 번째 위험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번엔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장면이었죠. 또 심리전입니다. 최도현이 말했어요. 영상 메타데이터를 보면 그만. 사카이가 소리쳤습니다. 심리전이든 뭐든 일본 국민들은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의 말도 맞았습니다. 인식이 곧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의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12시간 중 6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처음보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국장님, 브라이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펜타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진전이 있냐고. 아직입니다. 제가 힘없이 답했죠. 그때 최도연이 뭔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어요. 잠깐, 이것 보세요. 스크린에 중국 함대 전체 배치도가 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뭘 발견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중국 함대가 일본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도연이 흥분하며 설명했어요. 이 각도를 보세요. 계속 남서쪽으로 틀고 있어요. 사카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뭔가 느꼈습니다. 이게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혼란. 그게 제가 느끼는 전부였습니다. 데이터는 많은데 진실은 보이지 않았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6시간 후, 저는 대통령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국장님, 고해상도 SAR 채널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보실 겁니다. 최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15시 45분, 저는 반신반의하며 스크린을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푸젠함의 모습은 제가 본 어떤 위성 사진보다도 선명했어요. 마치 10m 상공에서 찍은 것처럼 가판의 나사 하나하나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위성 사진입니까? 마크가 놀라서 물었어요. 425위성의 최신 SAR 기술입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죠. 구름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이 정도 해상도를 유지합니다. 사카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진이 선명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해석이죠. 그 해석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도현이 새로운 화면을 열었어요. 지난 72시간 동안 푸젠함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테이블 위에 인쇄된 분석표가 놓였습니다. 시간, 좌표, 속도, 방향. 그런데 한 가지 숫자가 계속 반복됐어요. 1.7도. 이 1.7도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도현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푸젠함이 매시간 정확히 1.7도씩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11월 19일 18시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그래서요? 사카이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실제 공격 기동이라면 불가능한 패턴입니다. 최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죠. 해상작전에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건 자살행위예요. 적에게 다음 위치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임스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19일 18시 방향 87도, 19시 88.7도, 20시 90.4도. 완벽한 등차 수열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뭔가 명확한 걸 본 기분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럼 왜 1.7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 하필 그 각도죠? 최도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돌면 정확히 120시간 후에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큰 원을 그리는 거죠. 시위항해. 마크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사카이가 반박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중국이 일부러 우리를 속이려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최도현이 열신호 데이터를 띄웠어요. 푸젠함 엔진의 열신호 패턴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구간과 급격히 오르내리는 구간이 반복됐어요. 이 패턴이 뭘 의미합니까?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경제 속도와 전속 항진을 3시간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죠. 실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연료 낭비고 엔진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럼 왜? 제가 물었어요. 쇼를 하는 겁니다. 최도현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3시간마다 전속으로 달려서 위성이나 정찰기에 포착되게 한 다음 다시 속도를 줄여 연료를 아끼는 거죠. 마크가 자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ELINT가 포착한 시간이 정확히 전속 구간과 일치합니다. 처음으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최도현이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중국 SNS 배포 시각입니다. 11시, 14시, 17시 예정. 모두 정각입니다. 그것도 쇼의 일부라는 거군요.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합니다. 모든 게 스크립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연락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계기는 실제로 위협적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최도현이 물었어요. 14시 10분경입니다. 최도현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4시 10분. 바로 전속 구간이 끝나고 감속하는 시점이네요.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카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억지 해석입니다. 당신들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도현이 새로운 영상을 띄웠어요. 랴오닝함의 갑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투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죠. 전투기가 없네요. 제임스가 놀랐어요. 네, 경납고에도 없습니다. 최도현이 확인했어요. 항모가 전투기 없이 출항했다는 건 훈련도 아니고 실전도 아니다. 마크가 결론을 내렸죠.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림이 더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카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센카쿠 인근의 해경선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최도현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해경선 위치를 다시 보세요. 정확히 중국 영해 경계선에서 12헬이 떨어진 곳입니다. 넘어올 의도가 있다면 왜 그렇게 정확히 거리를 유지하겠습니까? 우연일 수도. 우연히 72시간 동안 계속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카이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미국 ELINT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크가 보고했죠. 국장님 확인됐습니다. 중국 함대의 통신 주파수 패턴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암호화 레벨이 평시 수준입니다. 실전이라면 최고 등급 암호를 써야 하는데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확신하게 됐어요. 중국은 전쟁이 아니라 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16시 30분 한국 분석팀에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국장님, 최도현이 말했어요. 방금 425위성이 포착한 건데 푸젠함이 보급선과 합류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브라이언이 물었죠. 보급 물자를 확인해 보세요. 최도현이 확대 사진을 보여줬어요. 식수와 식료품만 있고 탄약은 없습니다.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전투 준비가 아니네요. 이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1.7도의 규칙적 회전, 열신호 패턴, 전투기 없는 항모, 평시 암호화, 탄약 없는 보급. 모든 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심리전이군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공격할 의도가 없어요.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의 과잉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왜?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여러 목적이 있을 겁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죠. 일본 내부 분열, 미국의 개입 시험, 자국 내 결속 강화. 사카이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틀렸다면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최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국장님. 사카이가 항의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사카이 씨. 한국의 분석이 옳습니다. 그 순간 저는 최도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안도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안도했죠. 드디어 안개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으니까요. 17시 정각 예상대로 중국 SNS에 네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잠수함 부상 장면이었죠. 봤죠? 최도현이 말했어요. 정확히 3시간 간격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425위성의 정밀 분석 결과 중국 함대의 움직임은 계획된 심리전 작전으로 판단됨. 실제 공격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렇게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그 1.7도라는 미세한 각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 작은 숫자가 전쟁과 평화를 가를 수도 있었다는 걸. 마크가 제게 다가왔어요. 국장님, 한국 데이터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알았으니까요. 최도현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데이터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죠. 제가 답했어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17시 30분 저는 백악관에 보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어요.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에서 집중으로. 그것이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겪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젊은 부국장과 425위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그림이 펼쳐질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18시 상황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전구 전체 지도를 가동할 준비가 됐습니다. 최도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425위성과 우리 해상 AI 추적망을 결합한 결과입니다. 메인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난 건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광경이었어요. 동중국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신의 눈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임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실시간입니다. 최도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매 30초마다 갱신되는 전구 단위 해상 추적 시스템이에요. 화면에는 수백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중국 함정, 파란색은 일본, 녹색은 한국, 그리고 흰색은 우리 미국이었죠. 각 점마다 함정명, 속도, 방향이 표시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 함대의 움직임이 일본을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 보세요. 최도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푸젠함을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의 이동 경로입니다. 붉은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일본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굽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호를 그리듯이.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네요. 마크가 의아해했어요. 정확합니다. 최도현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72시간의 궤적을 보면 남중국해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요. 사카이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해군 추적팀장 제임스가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 속도와 회전율로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면 최소 6시간이 걸립니다. 6시간이면 충분히 경보를 발령할 수 있죠. 최도현이 덧붙였어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 함대가 그리는 궤적이 완벽한 곡선이었거든요. 마치 미리 계산된 것처럼. 함대 분포를 보세요. 최도현이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중국 해군력의 70%가 집결했다고 일본이 주장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화면에 원그래프가 떴습니다. 동중국해 40%, 남중국해 35%, 기타 해역 25% 분산되어 있네요. 브라이언이 놀랐어요. 네, 전형적인 시위 배치입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죠. 실제 공격이라면 80% 이상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해요. 그때 해군 추적팀장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패턴. 2018년 하와이 훈련 때와 비슷하네요. 무슨 훈련이요? 제가 물었어요. 중국이 태평양에서 했던 대규모 해상 퍼레이드요. 그때도 이렇게 원을 그리며 시위했죠. 퍼즐이 또 하나 맞춰졌습니다. 중국은 전쟁이 아니라 쇼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규모로.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최도현이 AI 분석 결과를 띄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향후 24시간 동안의 예상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점선으로 미래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중국 함대는 계속 남서쪽으로 향하다가 큰 원을 그리며 다시 북쪽으로 올라올 예정이었어요. 완전히 일본을 피해가네요. 제임스가 인정했습니다. 사카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위협은 위협입니다. 위협과 공격은 다릅니다. 최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죠. 그 순간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건 분석센터장 로버트 제독이었어요. 헤이스 국장,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독이 무게감 있게 말했습니다. 전구 관측 결과 중국 항모군의 일본 직접 타격 징후는 없습니다. 사카이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제독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핵잠수함도 추적 중입니다. 중국 잠수함들이 공격 위치가 아닌 방어 위치에 있어요. 이제 권위 있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한국 데이터와 우리 데이터를 완전히 연동하겠습니다. 제독이 제안했습니다. 최 부국장님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최도현이 즉답했어요. 다음 30분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425위성의 정밀한 영상과 미국의 광범위한 센서망이 결합되자 동아시아 해역 전체가 투명해졌습니다. 놀랍군요. 마크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 해상도라면 잠수함도 추적 가능합니다. 최도현이 미소 지었죠. 실제로 화면에 점선으로 표시된 잠수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잠수함 8척, 일본 4척, 한국 2척. 중국 잠수함들의 배치를 보세요. 제임스가 지적했습니다. 공격 대형이 아니라 본토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잠수함을 전방에 배치했을 텐데 오히려 뒤로 빼고 있었죠. 그때 브라이언이 중국 SNS를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20시 정각에 5번째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뭔지 예측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최도현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서를 보면 경고문, 실사격, 미사일, 잠수함이었으니 아마 폭격기나 전투기 편대 비행일 겁니다. 19시 59분 우리는 모두 스크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20시 정각 예상대로 영상이 올라왔어요. 중국 전투기 편대가 V자 대형으로 비행하는 장면이었죠. 완벽하게 예측했네요. 제임스가 놀랐어요. 스크립트대로입니다. 최도현이 확신했죠. 이제 사카이도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본 측 분석관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보고서를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중국의 행동은 심리전이며 실제 공격 의도는 없음. 한국-미국 공동 분석 결과. 최도현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이 왜 이런 쇼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중국 내부 SNS 반응이었죠. 댓글과 좋아요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결속용이군요. 마크가 이해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과잉 반응을 유도해서 최도현이 일본 언론을 띄웠습니다. 보세요. 일본 내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을 분열시키고 중국 내부는 단결시키는 일석이조 전략이었던 겁니다. 대단한 분석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로버트 제독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헤이스 국장, 한국의 425위성 데이터를 최우선 정보원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 순간 최도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인정받은 거죠. 한국의 기술과 분석력이. 20시 30분 저는 백악관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안도하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헤이스. 전쟁을 막았군요. 전쟁을 막았다.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한국 데이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일본의 분석만 믿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사카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압박이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21시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어요. 아니, 애초에 위기가 아니었죠. 중국의 거대한 연극이었을 뿐. 최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제대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편견 없이 데이터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본의 분석에만 의존했어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최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화면이 꺼진 후 저는 혼자 남아 전구 지도를 봤습니다. 중국 함대는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긴장이 이해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의도를 파악한 게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 전체의 역학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해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22시, 저는 충격적인 발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국장님, ELINT와 SAR 통합 분석이 끝났습니다. 마크가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스크린에 뜬 통합 도표를 보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이 단순히 일본을 위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세 개의 층이 있네요. 제가 도표를 가리켰습니다. 최도현이 화상으로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일본 여론 자극입니다. 보세요. 중국 영상 공개 시점과 일본 언론 보도 피크가 정확히 일치해요. 일본 여론 변동률 그래프가 떴습니다. 중국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일본 내 강경론이 15%씩 상승했어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일본 여론을 조종하고 있었군요. 브라이언이 놀랐어요. 두 번째 층은 더 흥미롭습니다. 최도현이 계속했죠. 대만과 미국에 대한 간접 메시지예요. 대만이요?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마크가 설명했어요. 중국 함대가 그리는 원의 남쪽 끝이 대만 해협 입구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을 겨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만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층은 제가 물었어요. 내부 결속입니다. 최도현이 중국 SNS 히트맵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대도시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지지율이 20% 상승했습니다. 3중 전략. 하나의 행동으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계산이 보였어요. 천재적이네요. 제임스가 인정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그때 NSC 연락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일본 총리가 자위대 동원령을 검토 중이랍니다. 충격이었어요. 일본이 중국의 함정에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즉시 말했어요. 일본이 강경 대응을 하면 중국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사카이가 반발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냉정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감정적 대응은 중국이 원하는 거예요. 최도현이 추가 분석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자위대를 동원하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화면에 예측 시나리오가 떴어요. 일본 동원, 중국 추가 도발, 미국 개입, 압박, 지역 긴장 고조. 악순환이네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확합니다. 최도현이 확인했어요. 중국은 이걸 노리고 있어요. 일본을 자극해서 과잉 반응을 유도하고 그걸 빌미로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려는 거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중국이 공격할 것인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것인가였죠.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을 진정시키면서도 중국에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방법이. 그때 로버트 제독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헤이스 국장, 펜타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원하십니다. 23시 국방부 부장관 마이클 존슨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헤이스, 설명을 들어보니 이건 단순한 군사 도발이 아니군요. 네, 부장관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작전입니다. 한국 분석이 맞다고 확신합니까? 저는 최도현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신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부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NSC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준비해주세요. 전화가 끊긴 후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내일 회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올리비아. 최도현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직함을 빼고 불렀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중국에게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걸 은근히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어떻게요? 최도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정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중국 함대가 그릴원의 경로에 미리 배치해두는 거죠. 마치 우리는 당신들이 어디로 갈지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무력 시위가 아닌 지적 시위. 우리의 분석력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에 듭니다. 제가 동의했어요. 제임스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제7함대 구축함 2척을 이동시키면 여기와 여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새로운 점들이 찍혔어요. 중국 함대가 지나갈 경로를 정확히 예측한 위치였죠. 자정이 지났습니다. 11월 22일이 시작됐어요.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제가 팀을 독려했어요. NSC에서 발표할 자료요.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ELINT와 SAR의 통합 분석, 중국의 3중 전략, 일본의 함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까지. 새벽 2시 사카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국장님,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 분석이 옳았어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 총리는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사카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쟁보다는 체면 손상이 났으니까요. 그의 태도 변화가 놀라웠어요. 강경파였던 그가 이성을 찾은 거죠. 새벽 3시 최도연이 마지막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국장님, 중국군 내부 통신을 일부 해독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계획대로 진행 중. 일본 반응 예상 범위 내라고 합니다. 역시 모든 게 계산된 것이었어요. 중국은 일본의 과잉 반응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예상 못했겠죠. 제가 말했어요. 그렇죠. 한국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 말에 뭔가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평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으니까요. 새벽 4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중국의 3중 전략과 우리의 대응 냉정과 이성의 접근.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추측이 아닌 분석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최도현이 화면에서 말했어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뭡니까? 이번 일로 동북아 정보 협력 체계가 바뀔 겁니다. 한국도 이제 주요 파트너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새벽 5시 중국이 예정대로 6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미사일 부대의 행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각본을 완전히 파악했으니까요. 재미없는 영화가 됐네요. 제임스가 농담했어요. 스포일러를 다 알면 재미없죠. 마크가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테니까요. NSC에서 우리 분석을 인정받고 일본을 설득하고 중국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의 아침은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명확함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제가 팀에게 말했어요. 이제 잠시 쉬세요. 8시에 다시 만납시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지만 저는 남아서 전구 지도를 봤습니다. 중국 함대는 여전히 예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충격에서 이성으로. 그것이 지난 6시간 동안 제가 겪은 변화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분석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발견한 것. 7시 최도연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장님, 오늘 NSC 회의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서울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으니까요. 8시 정각 NSC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과 연결된 화면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합참의장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 스크린에는 최도현과 한국정찰정보본부팀이, 반대편에는 일본 대표단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헤이스 국장, 보고를 시작하세요.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준비한 자료를 띄웠어요. 첫 슬라이드는 한국 425위성이 포착한 중국 함대의 72시간 궤적이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것은 실제 공격 준비가 아닌 계산된 심리전 작전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근거가 뭡니까? 3가지 핵심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차분히 설명했죠.
첫째, 중국 함대의 1.7도 규칙적 회전. 둘째, 전구 분석 결과 나타난 40%의 분산 배치. 셋째, 24%의 일본 분석 오차율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선명하게 떴어요. 특히 한국 SAR 데이터와 일본 초계기 데이터의 비교표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CIA 국장이 물었어요. 최도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425위성은 구름과 야간에 관계없이 10cm 물체까지 구분합니다. 반면 일본 초계기는 육안 관측과 구식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어 착시와 오판이 발생했습니다. 사카이가 반발하려 했지만 국방부 부장관 마이클 존슨이 먼저 말했어요. 저도 한국 데이터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정확도가 놀랍더군요. 특히 열신호 분석은 우리 시스템보다도 정밀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미국 국방부가 한국 데이터를 공식 인정한 거니까요. 계속하세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중국의 3중 전략 도표였죠. 중국은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 분열, 대만과 미국에 대한 간접 압박, 그리고 자국민 결속 강화입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적 관점에서도 타당한 분석입니다. 최근 중국 내부 동향과 일치하고요. 그때 일본 대표단의 수석 대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제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이 언제든 진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최도현이 새로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함대에 보급된 탄약량을 보세요. 실탄이 아닌 훈련탄이 80%입니다. 실전용 미사일도 기본 수량의 30%뿐이고요. 합참의장이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SAR 영상 분석과 보급선 화물 무게 계산을 통해서입니다. 최도현이 자신있게 답했죠. 탄약 상자와 훈련탄 상자는 무게와 적재 패턴이 다릅니다. 놀라운 정밀도였어요. 회의실에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물었어요. 최 부국장, 당신의 분석이 틀릴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5% 미만입니다. 대통령님. 최도현이 확신을 담아 답했어요. 하지만 만일을 위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방금 우리 핵잠수함이 중국 잠수함들의 귀향을 확인했습니다. 전진 배치됐던 6척 중 4척이 기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잠수함을 빼지 않죠.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쇼를 하고 있는 게 확실하군요. 문제는 일본이 이 쇼에 말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했어요. 자위대 동원령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대통령이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일본 수석 대표가 머뭇거렸어요. 사카이를 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우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수석 대표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바로 그때 국방부 부장관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 능력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 한국 정보가 오판을 막았습니다. 만약 일본 분석만 믿었다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그것도 일본 앞에서 한국을 인정한 거니까요. 최도현의 얼굴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한국 팀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CIA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동북아 정보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국무장관도 찬성했어요.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분석력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SAR 데이터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앞으로 모든 동북아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보를 우선 참조하도록 하세요. 예, 대통령님.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그 순간 일본 대표단이 조용히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굴욕적인 순간이었겠죠. 70년간 쌓아온 정보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니까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이제 논의는 어떻게 중국에 대응할 것인가로 넘어갔어요. 헤이스 국장, 제안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최 부국장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도현을 소개했어요.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정을 중국 함대가 지나갈 예정 경로에 미리 배치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대치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의 계획을 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합참의장이 감탄했어요. 영리하군요. 무력 충돌 위험 없이 우리의 정보력을 과시하는 거네요.
실행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제7함대 구축함 2척이면 충분합니다. 해군 작전부장이 확인했어요. 6시간 내로 배치 가능합니다. 승인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9시 30분 공식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아직 연결돼 있었어요. 대통령이 최도연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최 부국장,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최도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국방부 부장관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정보 공유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정보 파트너로 완전히 인정받은 거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최도연과 단독으로 연결했습니다. 도연 씨, 축하합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최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낸 거죠. 국장님이 저희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데이터가 진실을 보여줬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입니다. 최도연이 말했어요. 한국 정보가 제대로 평가받는 날을요. 그때 한국팀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찰정 보본부 전체가 환호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판세를 바꿨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전쟁을 막았어요. 과찬이십니다. 최도연이 겸손해했지만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10시 사카이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헤이스 국장, 축하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한국을 무시했던 제 태도가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강경파였던 그도 변하고 있었죠.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네, 일본도 배워야 합니다. 기술도 그리고 겸손함도요. 11시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 정찰정 보본부와의 정보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425위성 데이터는 앞으로 미국 정보 분석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언론이 술렁거렸어요. 일본 언론은 충격을 받았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죠. 정오, 중국이 갑자기 영상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예정됐던 11시 영상이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제임스가 의아해했어요. 최도연이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습니다. 제7함대 구축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맞았어요. 중국도 우리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13시 중국 함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남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귀향하는 것 같습니다. 마크가 보고했어요. 쇼가 끝난 거였어요. 관객이 각본을 알아버렸으니 더 이상 연극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죠. 14시 일본 총리가 자위대 동원령 검토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어요. 위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위기가 아니었다는 게 증명된 거죠. 15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교훈 첫째, 기술적 우위가 정보 우위를 보장한다. 둘째, 편견 없는 분석이 진실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 셋째, 동맹 간 정보 협력의 위계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 정찰정 보본부, 특히 최도연 부국장의 분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의 심리전에 말려들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을 것이다. 이번 일은 한국이 단순한 보조 파트너가 아니라 핵심 정보 동맹임을 증명했다. 보고서를 보낸 후 최도연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현,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도 분석도 그리고 겸손함도요. 감사합니다.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감동적이었어요. 올리비아, 당신이 문을 열어줬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요. 16시, 저는 상황실 창가에 서서 하와이의 저녁 하늘을 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공감에서 확신으로. 그것이 오늘 제가 경험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능력에 대한 공감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 그리고 그 확신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사카이가 보고서에서 제외되고 일본의 정보 독점이 끝나고 한국이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떠오른 날. 역사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6시 저는 다시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이틀 전 그 긴박했던 순간이 거짓말처럼 조용했어요. 전구 지도에 표시된 긴장 지수는 38포인트.
사흘 전 92포인트에서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중국 SNS 활동도 80% 감소했습니다. 마크가 보고했어요. 더 이상 위험 영상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일본도 경계 수준을 3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지나간 거였어요. 아니, 처음부터 진짜 위기는 없었다는 게 맞겠죠. 저는 창밖을 보며 사흘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데이터요? 참고 가치도 없습니다. 사카이의 그 조롱이 어떻게 시작이었는지, 그리고 1.7도라는 작은 숫자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꿨는지. 국장님, 브라이언이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도연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올리비아, 상황이 완전히 안정됐네요. 네,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성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도연이 말했어요. 동맹은 신뢰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그걸 확인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신뢰.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게 충분히 주지 못했던 것. 도연 씨, 제가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확신과 인내가 없었다면 저도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한국 정보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30년. 그가 정보 분야에서 일한 전체 기간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시와 편견을 견뎌왔을까요?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화면이 꺼진 후 NSC 연락관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대통령과의 통화는 짧았지만 의미 있었어요. 헤이스, 잘했어요. 당신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한국팀의 공로입니다, 대통령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정보 동맹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는 순간. 오후가 되자 펜타곤에서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425의 교훈 기술과 신뢰의 승리.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첨단 기술과 정확한 분석, 그리고 편견 없는 신뢰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보여줬다. 저녁 무렵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카이였습니다. 헤이스 국장,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정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잘된 일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그의 목소리에 진정한 반성이 느껴졌어요. 강경파였던 그도 변한 거였죠. 밤이 되어 저는 혼자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태의 진정한 교훈은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신뢰의 중요성이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위성 기술이 아니라 끈기 있는 분석과 냉정한 판단력이었다. 우리는 오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받아들여야 한다. 10시, 저는 최도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현, 며칠 후 하와이에 올 일 있으면 저녁이나 함께해요. 축하도 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요. 그의 답은 따뜻했어요. 기쁘게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니까요. 상황실을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전구 지도를 봤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은 완전히 평온했어요. 빨간 점들도 파란 점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죠. 며칠 전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1.7도라는 작은 각도가 보여준 진실. 그것이 어떻게 거대한 착각을 깨뜨렸는지. 작은 진실이 큰 거짓을 이긴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번 일이 단순히 한 번의 위기 해결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걸. 한국이 더 이상 보조가 아닌 주역이 되는 시대. 기술과 분석력이 전통과 권위를 넘어서는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동맹의 진정한 기초가 되는 시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와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독 밝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425위성이 지나가는 궤도였다고 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태평양 건너 서울에서 지켜보고 있을 최도현과 그의 팀이 확신에서 감동으로. 그것이 제가 이번에 경험한 마지막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인내와 헌신에 대한 감동으로 바뀐 것. 그리고 그 감동이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정보 동맹의 시대가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